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입니다. 2017년에 처음 출간되었다가 2023년에 개정판으로 나온 소설을 제가 읽었고요. 2021년에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 후보까지 올라서 한강 작가 이후의 수상 기대를 부풀렸었죠. 처음에는 14편의 소설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개정판에는 10편의 단편이 들어있습니다. 환상 호러물이어서 그런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읽는 과정에는 왜 이런 전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몹시 기발한 아이디어와 내용이며 조금은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첫째 단편은 저주토끼입니다. 토끼 전등은 할아버지 전 친구를 위해 만들어졌죠. 저주용품을 만드는 집 자식이었던 할아버지는 대장간을 하면서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양조장을 하는 할아버지의 친구네는 경쟁사의 악의적 가짜 뉴스 유포에 망하고 친구는 자살했으며 친구 아내도 죽었습니다. 친구네 술 제조 비법과 공장 등을 흡수한 경쟁사는 싸구려 술 팔기의 혈안이었죠. 그런 상황을 잘 아는 할아버지는 저주 대상이 직접 만져야 효력을 보는 저주토끼를 만들어 아는 사람을 거쳐 경쟁사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사 창고로 옮겨진 토끼는 창고의 모든 종이와 나무를 갉아먹었고 회사 사장의 손자가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회사의 중요 서류까지 먹어치운 탓에 세금과 과태료 폭탄을 맞은 회사는 도산했으며 사장 아들과 사장까지 정신 이상이나 사고로 죽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정의이며 폭력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상처 입고 짓밟힌 이들의 마지막 해결책으로 찾는 것이 저주용품이어서 이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입니다. 우물을 먹고 자란다는 화장실 변기 속에서 튀어나온 머리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생리대를 넣어 막아보지만 직장 화장실에도 나타나죠.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난 후 다시 나타난 머리를 뽑아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얼마 후 다시 나타난 머리를 베란다에 두어 말라 죽게 하지만 남편이 다시 변기 속에 넣었고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변기 속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젊은 날의 그녀와 똑같은 모습으로 젊은 그녀가 늙은 그녀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물을 내려버립니다. 이상은 머리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차가운 손가락입니다. 진흙 습지에 빠진 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왼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손가락과 도움의 목소리. 작년까지 5학년 담임이었던 이혼한 최 선생 자취방 집들이를 갔다가 차 사고가 납니다. 이제는 최 선생이 자살했다며 말이 바뀝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차 사고가 납니다. 왼쪽 손가락이 반지를 빼갑니다. 차와 몸이 가라앉습니다. 몸하다의 내용입니다. 생리가 안 멈추어 산부인과에서 주는 피임약을 6개월 먹으니 피가 멈추었고 한 달 후에 임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녀이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석사 과정 중 휴학하여 애 아빠를 구하기 위해 맞선을 봅니다. 가족들이 신문에 광고까지 낸 탓에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82살인 우창그룹 서우창은 독자인 딸이 6년째 자식을 못 낳았다며 그의 후처가 되기로 합니다. 신문 광고는 중단하고 뇌진탕 후 양수가 터져 병원에 가서 죽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는 혈액으로 와해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녕 내 사랑 줄거리입니다. 297개 언어로 대화가 가능한 512878호는 신형이며 이름은 샘에서 세스로 바꾸었습니다. 웃는 세스를 보며 Uncanny Valley 같은 감정이 들어 웃음을 삭제했습니다. 내가 처음 개발한 인공 반려자 1호를 회사로부터 70% 가격에 구입했는데 후속 모델보다 가장 소중한 나의 첫사랑입니다. 이제는 전원도 켜지지 않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1호와 영화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입도 맞춥니다. 1호의 정보를 받은 세스가 칼로 나를 찌릅니다. 동기화된 1호가 안녕 내 사랑이라고 속삭입니다. 다음은 덫의 내용입니다. 눈 덮인 산길에서 덫에 걸린 여우는 황금 액체를 흘리는데 굳은 액체는 금입니다. 덫에 여우를 데리고 온 남자는 금을 조금씩 내다 팔아 부자가 되고 장가도 갑니다. 원망스러운 여우는 3년째 해에 죽습니다. 아내는 여우 목도리를 해입고 아들과 딸 쌍둥이 중 아들이 딸의 목을 물어 피를 핥습니다.
남자는 아내 몰래 아들이 딸을 물게 해서 금빛 액체를 받아냅니다. 아내는 그런 남자와 몸싸움을 하다 죽고 남자는 사업이 번창하며 해외 무역까지 합니다. 딸이 임신하여 수술을 받다 죽지만 아들과 아기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아기를 찾는 딸의 유령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남자는 시체로 발견됩니다. 몇 년 지나 어린아이가 젊은 남자 시체 배 안의 황금빛 덩어리를 먹습니다. 엽기적인가요? 이어지는 흉터입니다. 산속 동굴로 끌려간 소녀는 손발이 묶인 채 뻣뻣한 깃털이 있고 형체가 검은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소년의 뼈를 찢고 골수를 빼먹습니다. 청년이 된 소녀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의해 공중에서 어느 마을에 떨어지는 청년을 한 중년 남자가 오른손목 수갑만 남긴 채 동네를 돌며 청년을 개, 늑대, 곰, 근육질 남자와 싸움을 시킵니다. 몸이 망가지면서도 싸움을 계속하다 산속에 버려집니다. 장님인 여동생과 사는 젊은 남자의 집에서 맞으면서도 같이 지내길 원하는 청년. 산속 깊은 동굴에 사는 까마귀 닮은 괴물에 사람들이 역병을 막으려고 어린아이를 바칩니다. 여동생이 그에게 바쳐졌다는 말을 들은 청년은 괴물을 잡으러 갑니다. 그것에 달려 날아가다가 쇠사슬로 공격하자 절벽에 부딪혀 그것이 죽습니다. 여자와 오빠가 사라지고 마을은 폐허가 됩니다. 다음은 즐거운 나의 집 줄거리입니다. 결혼 8년째에 낙후된 동네의 4층짜리 건물을 사 4층에 살고 3층에는 남편 친구가 들었는데 그가 남편이 투자금 2천만 원을 들고 도망갑니다. 1층의 순댓국집에서 권리금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사장이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남편의 투자금이라던 2천만 원은 남편의 내연녀인 여자 디자이너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남편은 죽고 내연녀는 중태입니다. 지하실에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바람과 모래의 지배자 내용입니다. 모래사막 위에 허공에 황금 톱니바퀴로 만든 배가 있고 그 배의 주인은 위대한 전사이자 주술사입니다. 사막을 지배하는 왕과의 싸움에서 왼쪽 팔이 잘린 주인은 왕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장님 왕자가 초원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사막으로 옵니다. 저주를 알게 된 공주는 저주를 풀기 위해 황금배를 찾아갑니다. 저주 원인이 전쟁을 일으킨 탓이라고 말하는 주인은 저주를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공주에게 사막에 비 내릴 때 눈먼 고개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는 말을 하면서 저주가 풀려도 결혼을 못할 거라고 전합니다. 사막에서 오는 공주는 모래속에서 물고기를 파내고 물고기는 밤하늘을 깨뜨리고 비가 내리며 눈먼 물고기는 바다로 돌아갑니다. 눈을 뜬 왕자는 왕과 함께 황금배를 차지하려고 병사들을 모으면서 공주를 반역자로 몹니다. 공주를 죽이려는 왕자, 모래 폭풍이 궁궐을 무너뜨리자 공주만 허공에 오릅니다. 마지막은 재회입니다. 폴란드 여름 대학원 학위 과정 끝 무렵에 광장에서 도서관 사서였던 남자를 만납니다. 10살 때 나치 수용소 생존자였던 할아버지와 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고교 졸업 때 죽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자유롭게 도시를 걸었지만 묶이길 원해 단단히 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맞으면서 자라며 4살 때부터 죽은 사람과 생명체를 본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혼자 목을 맨 남자를 풀어주니 가버립니다. 비약이 심하고 상상 속의 내용이 현실에서 마찰음을 내며 삐걱거립니다. 내용을 따라가다 줄거리를 놓치며 시선과 생각은 방황합니다. 문학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실마리를 잡으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문학의 힘을 믿으며 다음 소설을 기약합니다. 쉽지 않은 소설이었어요. 저주토끼. 북거상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서 참 어떤 문학성, 어떤 감동을 기대하며 잡은 책이었지만 뜻밖의 책이었고요. 좀 엽기적인 소설이다 하면서도 이 소설이 나타내는 어떤 의미, 핵심 주제 이런 거에서는 그런 거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좀 드네요. 저주토끼가 이 정보라 씨가 저주토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보라 씨의 저주토끼. 참 또 생각이 어떤 전혀 다른 그런 근육을 쓴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